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수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내가 낸 세금이 아니라면요. 정말 황당하겠죠?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름만 좀 빌려줬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뻔한 한 직장인의 사연, 그리고 그 기막힌 반전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금액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라고 날아온 돈이죠. 와, 정말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고지서를 받아든 당사자의 마음이 딱 이랬을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일 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마 충격과 당혹감을 넘어서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회사의 모든 세금 책임이 한순간에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사장님의 아주 사소한 부탁 하나였습니다. 과정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실제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 씨가 자기 직원한테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미안하지만 이름 좀 빌려줘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부탁하는데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별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또 사장님을 믿고 개인 서류를 줬더니 글쎄 하루아침에 서류상으로는 지분 100%를 가진 대표이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출근해서 전화 받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복잡한 내부 사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서류가 훨씬 중요했거든요. 과세관청이 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표가 이 사건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이 지분 100%를 가진 주주이자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른쪽, 실제 현실은 어땠나요? 그냥 일개 직원이었고 실제 사장인 C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지 전혀 권한이 없었죠. 이 엄청난 차이,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과세관청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사실 법적으로는 빈틈이 없습니다. 일단 공식 서류, 등기부등본에 당신이 100% 주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신고 기록 하나도 없네요.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요? 그건 대표가 바뀐 거지 주인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서류상으로는 당신이 주인인데 억울하면 당신이 직접 주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입증 책임이 고스란히 이 평범한 직원에게 넘겨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세금 폭탄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았을 텐데요. 이 청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실제 사장이었던 C가 직접 쓴 확약서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진짜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앞으로 생기는 모든 민사, 형사상 책임은 전부 다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자기 손으로 써준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거의 자백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사장 씨가 뭘 냈는지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보니까 이 청구인만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전에는 일하는 다른 직원이 대표였고요. 이 사람이 그만두니까 또 다른 직원 F를 대표로 앉혔습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을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바지 사장으로 써먹었다는 거죠. 이건 C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아주 명백한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증거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한 기록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 청구인은 그냥 단순 직원이고 모든 회사 계좌는 실제 사장 C가 관리했다고 딱 결론이 나 있었고요. 심지어 회사랑 거래하던 다른 업체들 있죠? 이 업체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서류상 대표인 청구인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3자들마저도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C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조세 심판원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가른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법이 서류에 뭐라고 쓰여 있든 진짜 사장이 누구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돈을 주무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진짜 힘. 이 지배적 영향력을 누가 행사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이 사건의 운명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청구인에게 부과됐던 수억 원의 세금 전부 취소. 조세 심판원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결국 서류가 아니라 실질이 이긴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그냥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었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기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 부탁이라고 이름을 빌려주는 게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명의를 빌려주는 건 절대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 한 장이 내 전 재산에 날릴 수도 있는 법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둘째, 일단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면 법적인 책임은 무조건 나한테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도 내 몫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셋째,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법은 결국 실질을 따지니까요. 누가 진짜 권한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면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 이 사건의 확약서처럼 명확한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곳에 우리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내 이름 석자가 갖는 그 법적인 무게와 책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